안녕하세요. 영상을 다 지웠는데 너무 쪽팔려서 지웠습니다. 그냥 뭐랄까, 그, 여러 가지 잡다한 통찰을 올리곤 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나하고 다른 사람도 많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약간 그런 거는 부담을 느껴서 영상을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채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뭘 가지고 시작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 집에 책이 많거든요. 우리 집에 책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책을 소개해주거나 읽어주는 채널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거의 낮이 돼 가는데 이제서 머리를 감았습니다. 게으른 백수이기 때문에 면도도 안 했어 심지어.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이토 다카시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 더 정확히 말하면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입니다. 이 책을 읽어드릴게요. 물론 한 권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 이게 침이 마르니까. 이게 저작권에 위배되기도 하고. 일단 챕터 하나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회는 혼자 있는 순간에 온다. 내 인생이 10년 만에 뒤바뀐 이유. 나는 지난 1년 동안 30권 이상의 책을 냈다. 그 외에도 강연과 수업, 방송 출연과 감수 등 나조차 이유를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일이 많은 것이 매우 고맙긴 하지만 동시에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왜 10년 전에는 지금처럼 일이 많지 않았을까?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낭독법이나 호흡법, 초등학생 대상의 학원 사이토 메소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10년 전에 완성되었다. 즉 10년 전에도 나는 지금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아니, 지금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고 머리 회전도 빨랐다. 그러나 그때 나를 찾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의 한이 지금의 나를 이렇게 빡빡하게 일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을 할 수 없었던 시절에 대해서는 솔직히 떠올리고 싶지 않다. 지독하게 고독했다. 하지만 만일 그때의 이야기가 지금 고독에 몸부림치는 사람, 집단에서 뛰쳐나가고 싶지만 외로워질까봐 주저하는 사람에게 격려가 된다면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대입에 실패한 18살부터 메이지 대학에 직장을 얻은 32살까지 10여 년간은 나에게 고독의 늪이었다. 나는 그 시기를 암흑의 10년이라고 부른다. 제1고독기는 재수 시절부터 대학 1, 2학년 때까지다. 젊을 때 혼자 사는 것을 동경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북적대는 집안에서 자라서인지 도쿄에서 혼자 사는 게 전혀 즐겁지 않았다. 누워서 하숙집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주 한 구석에 나만 남겨진 듯한 을씨년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그뿐 아니라 재수 생활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었고 공부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인생의 족쇄가 채워진 기분이었다. 재수생에게 대입시험이란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가깝다. 시험은 1년에 한 번, 단 하루에 1년 동안 쏟아부었던 노력이 평가된다. 현역 수험생이라면 몇 년 동안 쏟아온 힘을 그대로 발휘하면 되지만 재수생은 상대적으로 더 절박하다. 중요한 날이니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말로 합리화할 수도 없다. 서른을 넘기면 인생에서 1년 정도는 늦어도 상관없다고 대범하게 말할 수 있다. 지금의 나라면 1년 늦은 것 정도야 하겠지만 10대 때 1년은 한없이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 운동에 빠져 입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재수를 했지만 그렇더라도 다시 1년 대입을 위해 허비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용납되지 않았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상황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제2고독기인 직업을 찾던 시기에도 이때와 비슷한 고뇌를 맛보았다. 예를 들어 대학의 학생이다, 사회사원이다 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는다. 하지만 대입에 실패한 나는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었다. 학원생이었지만 아침점이 많아 학원을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때는 뒤처진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겠다는 집념이 무엇보다 강했던 것 같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현역으로 들어온 한 살 아래 학생들에게 반말을 듣고 원래대로라면 동급생일 선배들에게 함부로 불리는 게 기분 나빠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정신적 수행을 쌓았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필수 활동인 서클 활동은 거의 증오했다. 서클은 원래 원이란 의미이지만 모두가 어깨를 감싸고 노래라도 불러야 할 것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너무 불편했다. 나는 위험 인물이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제대로 사귈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도 사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고 유일하게 친하게 지낸 친구 역시 나와 비슷한 부적응자였다. 책도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는 절대 읽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대학에 들어간 무렵을 전후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데뷔작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가 유행했지만 나는 그 작품을 읽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서는 주인공을 통해 모두가 동경할 만한 고독이 표현되고 있지만 그것은 내면의 큰 고민 없이 겉보기에만 그렇게 보이는 외적인 고독일 뿐 내가 경험한 내면적인 고독과는 느낌이 달랐다. 서른이 넘어 고독을 극복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생각으로 그 책을 읽었을 때는 작품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추억이 깊이 사무쳤다. 대학 시절 지독했던 고독의 시간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젊은 혈기였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의 고독은 지금의 나라면 틀림없이 경멸했을 시답지 않은 자존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식으로 나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같은 고독 속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모든 것에 한을 품었다.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상황에도 적개심을 품었다. 이대로 끝나지 않아. 10배, 20배로 복수해주겠어. 그 시절을 지나면서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느끼는 고독감을 엄청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독의 시간을 보내던 나는 평소에 거의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았다. 아니,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서점이나 목욕탕에서 가볍게 목례를 하고 식당에서 주문을 한다. 고맙습니다라는 판에 박힌 인사말을 들으며 하루를 마감한다. 그런 외로움 속에서 나는 저절로 사람들과 멀어져 갔다. 돌이켜보면 그 무렵 읽었던 책이 지금도 내 인생의 책이다. 그 책들을 모아보니 어둠 그 자체다. 유서 같은 것을 읽기 좋아했으나 있으니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어느 메이지인의 기억이란 아이즈 번사의 유언이나 베토벤의 생애, 고흐의 편지 외에도 밀레나 괴테와 같은 인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탐독했다.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을 한껏 크게 틀어놓고 귀가 들리지 않게 된 베토벤과 나를 동일시하고 고흐의 화집에 실려있는 그의 자화상을 보며 고갱과 사이가 틀어져 귀까지 자른 그의 비통함에 빠져들었다. 어릴 적부터 신동으로 추앙받던 모차르트도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을 맛보았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모차르트가 가진 재능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의 나는 넘치는 재능을 지닌 고독한 위인의 인생관이나 심리 세계에 심취했다. 아, 이 사람과는 통하는 데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정신적인 친구를 꽤 늘리고 있었다. 또 특출난 사람이 안고 있는 고독감이나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아 생긴 외로움과 초조함을 아주 친근하게 느꼈다. 괴테 아저씨나 고흐 아저씨의 존재는 나의 유일한 등불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공감할 수 있었던 가장 현대적인 인물은 기껏해야 고바야시 히데오였다. 당시에 나는 시대의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고 과거의 인물들에만 몰두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나에게 사자와 교신하는 듯한 마치 다른 사람과는 다른 시공을 살아가는 것 같은 신비로운 쾌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고독의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을 향해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사카구치 앙고에 빠져들었다. 그는 추락론을 비롯한 활기차고 거침은 에세이로 인기였지만 나는 돌의 생각이나 마의 퇴굴같이 깊은 고독에 대해 엮은 작품이 좋았다. 그는 불교에 심취하여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고 공부에 지나치게 빠져든 나머지 신경쇠약에 걸린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고독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동질감을 느꼈다. 어학에도 깊이 빠져들었다. 나는 수험 과목 중 영어에 자신이 있었지만 시험 준비보다는 버트런드 러셀의 작품을 읽는 게 훨씬 좋았다. 시험 준비 측면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러셀의 작품을 영어로 읽을 때마다 인생의 깊은 진리를 이렇게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니 영어는 정말 아름다운 언어구나 하고 희열을 느꼈다. 나는 당시 oh yes, of course 같은 의미가 옅은 공허한 영어 대화에는 반감을 가졌지만 러셀의 아름다운 영문을 접하고 있으면 깊이 있는 인생의 말을 걸어온 것 같아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영어 시험에 러셀의 글이 나오면 출처를 볼 것도 없이 이 글은 러셀의 것임을 바로 알아챘다. 또한 나만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한껏 기분이 고조되어 답안지를 앞에 두고 나도 모르게 쾌재를 불렀다. 재수 시절로부터 25년이 지났지만 신기하게도 그 무렵의 초조함이나 불안감에 대한 기억은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기는커녕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의욕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분명 그때 느꼈던 고독에 대한 기억이 아닐까. 지금은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렇게까지 나 자신을 고독으로 몰아넣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더욱 그 무렵 혼자였던 시간이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누구도 꿈을 대신 이뤄주지 않는다. 대학 3, 4학년부터 조금씩 인간관계가 풀리기 시작했지만 대학원에 들어가자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안타깝게도 대학원이 나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의 교육을 바꾸고 싶다는 큰 뜻을 품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나와 너무도 달랐다.
나는 항상 나를 세우고 다녔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것이 느껴졌다. 교수와도 잘 지내지 못했고 매사에 의욕도 나지 않아 매일 뮤지컬 영화를 보러 다녔다. 왜 뮤지컬 영화였는지는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아마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 석사 논문도 2년 동안 거의 쓰지 못해 결국 논문을 전혀 쓰지 않는 대학원생이 되었다. 나는 대학원이라는 곳을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일이었다. 그런데 일과 가장 먼 곳에 오게 된 것이었다. 항상 초조했고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도 실력이 늘지 않아 더 초조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틀어박혔다. 당시 도쿄대 교육학부에서는 아이들을 불러 수업할 수 있도록 강의실에서 다다미를 깔았다. 그 다다미 방은 가끔 세미나를 할 때 사용되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비어 있었다. 원래 대학원생에게는 개인 연구실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다다미 방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그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거의 불법 점거에 가까웠을 것이다. 아무리 대학원생이라고 해도 그토록 긴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기는 불가능했다. 아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기운을 풍겼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 지금 생각하면 미안할 뿐이다. 나는 박사과정에 들어가서도 매일 밤 11시까지 학교에 있었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면 정문이 이미 잠겨 담을 넘어 다녔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한 곳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담을 넘어 돌아가던 날들. 그동안 나는 쭉 다다미 방에서 공부했다. 선잠이 드는 날은 셀 수 없이 많았고 일상의 대부분을 그곳에 해결했다. 그리고 그 이상 열심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필사적으로 공부에 매달렸다. 그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과는 만나고 싶지 않았다. 사소한 대화는 물론 중요한 일이나 나만의 아이디어 같은 것도 절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아이디어를 도둑맞을지도 모른다는 속 좁은 생각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야기를 하면 상대에게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에는 진심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말해버려서 큰일일 정도다. 그렇게 생각을 머릿속에 쌓는 것으로 정말 생산성이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사과정에 올라가고 나서는 논문을 눈에 띄게 많이 쓰기 시작했다. 물론 논문은 전혀 돈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외엔 할 일이 없었고 무모하게도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다. 남자는 혼자일 때 대부분 성실하지 않지만 결혼을 하면 갑자기 운명을 짊어진 것 같은 각오가 생긴다.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나에게는 논문밖에 없었고 논문을 하나의 직업처럼 차례차례 정리해갔다. 이것이 제2 고독기의 추억이다. 제3 고독기는 대학원생이라는 신분도 잃고 무직의 아이까지 있던 시절이다. 그 몇 년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그 무렵 나와 술을 마셨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폐를 끼쳤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하고 싶다. 암흑의 10년은 유소년 시절부터 기분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자랐던 내가 뜻하지 않게 빠져든 함정이었다. 이전에는 혼자였으면서 고독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균형을 잃고 위태로웠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극복하면서 단독자임을 자각할 수 있었고 오로지 혼자서만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등산하는 팀에서는 함께 있어도 모두가 단독자다. 누구도 산에 올려주지 않을 뿐 아니라 대신 올라가 주지 않는다. 또 않는다. 나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지만 정신적 등산에는 자신이 있다. 만약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어준다면 그 나름대로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단독자끼리 가끔 함께 올라가는 방식으로 오르고 싶다. 다 읽었습니다. 1장 기회는 혼자 있는 순간 온다를 다 읽었는데요. 뭐 그냥 책만 읽는 것도 너무 시간 낭비일 것 같기도 하니까 독후감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독후감은 글로 쓰는데 좀 말로 해볼게요. 그냥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재수, 삼수도 했지만 스카이까지 가지 못하고 지방 2년제에 그쳤죠. 삼수까지 했는데 지방 2년제까지 그쳤다니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뭐 그것도 내 과거니까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거고 지방 2년제까지 가서 학점도 시원찮았고 지금 공무원 시험 5년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